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방송작가입니다. 이번 사연은 평생 홀로 자식들을 키워온 400억 자산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장례식장에 나타난 30살 어린 여자가 내민 종이 한 장 때문에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난 이야기입니다. 대체 그 종이에는 어떤 기막힌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걸까요? 바로 들어보시죠. 코끝을 찌르는 진한 향냄새와 숨막히는 국화향기. 장례식장의 공기는 늘 그렇듯 비현실적으로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진 새벽녘.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평소처럼 엄격하고 과묵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죠. 아버지, 정말 이렇게 가시는 게 어디 있어요. 나한테 하실 말씀 많으셨잖아요.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던 원망 섞인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목구멍에 걸려 있었습니다. 맏딸이라는 책임감에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빈소를 지킨 지 48시간. 몸의 모든 감각이 무뎌지고 정신이 아득해질 무렵 고요하던 빈소의 정적을 깨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또각. 규칙적이고 단호한 그 소리는 슬픔에 젖은 유가족들의 조심스러운 발소리와는 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었지만 한눈에 봐도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젊은 여자 한 명이 서 있더군요. 30 중반이나 되었을까요? 실내인데도 얼굴의 절반을 가릴 만큼 새까맣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눌러쓰고 있어 그녀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시커먼 렌즈 위로 빈소의 침울한 불빛만이 번들거리며 반사될 뿐이었죠. 선글라스 아래로 보이는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입술만 겨우 생기가 도는 그 여자는 망설임 없이 빈소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유가족석 가장 앞자리, 평소 제가 앉아있던 그 자리로 당당히 걸어가 털썩 앉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변에 있던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당혹감에 젖은 채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누구신데 여기 앉으세요? 여긴 유가족들 자리입니다. 조문하러 오셨으면 저쪽으로 가서 절부터 하세요.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천천히 들어 그 새까만 선글라스 너머로 저를 빤히 응시하는 듯 했습니다. 시선이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얼굴 정면이 저를 향하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슬픔이나 당황함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깊고 고요한 연못 같은 압박감이 느껴졌죠. 그 분위기가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나가세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자의 팔꿈치를 잡아 일으키려던 찰나였습니다. 여자가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 씨, 진정하세요. 제가 여기 앉는 건 당연한 권리니까요. 제 이름을 아는 여자. 저는 소름이 돋아 잡았던 팔을 놓아버렸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자신의 가방을 열더니 정성스럽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여자의 손에서 건네받은 종이는 빳빳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죠. 천천히 종이를 펼쳐든 순간 제 시야가 하얗게 번졌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그 글자가 눈으로 들어와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김상국, 처 한수연. 아버지의 이름 옆에 낯선 여자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신고일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불과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선글라스 너머의 그 얼굴이 누구인지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당신 우리 아버지 간병하던 한수연 씨 맞죠? 근데 이게 아버지가 왜 당신이랑?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종이가 파르르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우리 집에서 상주하며 아버지를 돌봤던 그녀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성실한 간병인인 줄로만 알았던 그녀가 아버지의 아내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빈소 입구에서 거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 꽃뱀 같은 년아!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제 남동생 철수였습니다. 사업 실패로 늘 아버지 돈을 호시탐탐 노리던 녀석이 수연의 정체를 알게 되자마자 득달같이 달려온 것이죠. 철수는 눈이 뒤집힌 채 수연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빈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장 안 나가? 네가 감히 우리 아버지 눈을 속이고 혼인신고를 해? 이 사기꾼년, 깜빵에 쳐넣기 전에 당장 꺼져! 철수의 거친 욕설과 고성이 조용한 장례식장을 난도질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연, 그 여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수의 손을 가볍게 쳐내며 낮은 목소리로 대꾸하더군요. 함부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이 집의 안주인이고 재산상속 1순입니다. 계속 소란 피우시면 제가 경찰을 부르죠.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예의를 지키세요. 그녀의 말투는 너무나 정갈해서 오히려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400억 빌딩과 대지를 남기고 떠난 아버지. 그 유산 앞에서 피를 나눈 자식들은 짐승처럼 울부짖고 1년 전까지만 해도 남이었던 여자는 여왕처럼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52 김영희라고 합니다. 평생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맏딸로 살아오며 제사 한 번 빠지지 않고 효도를 다했다고 자부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받은 이 기막힌 선물 앞에서 저는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왜 우리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이신 걸까요? 저 여자는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려온 치밀한 사기꾼일까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증명서를 다시 주워 올리며 저는 1년 전 그 여자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 평온했던 날들을 말입니다. 1년 전 아버지는 급격히 쇠약해지셨습니다. 평생 산처럼 거대하고 바위처럼 단단할 것만 같던 분이었는데 세월의 파도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으셨나 봅니다. 대치동의 오래된 자택,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일궈온 그 묵직한 마호가니 가구들 사이로 죽음의 그림자가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죠. 집안 곳곳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퀴퀴한 약초 냄새가 섞여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그 집을 드나들며 아버지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남동생들은 제사가 있거나 명절 때나 얼굴을 비쳤지 아버지가 기저귀를 차기 시작하고 밤새 헛소리를 하실 때는 연락조차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맏딸인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여겼지만 저 역시 사람인지라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에서 죽을 끓이다 보면 냄비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증기가 제 얼굴을 덮치며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수연 씨가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그날의 공기, 온도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유난히 따뜻했던 오후. 거실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 속에 먼지들이 춤을 추고 있었죠. 수연 씨는 아주 단정한 차림으로 소파 끝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분하며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묘한 힘이 있었거든요.
어르신 모시는 일 제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제 아버님도 오래 편찮으셨거든요. 남일 같지 않네요. 그녀가 내뱉은 그 한마디에 제 경계심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간병일을 오래 했다면서도 손끝이 아주 매끄럽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게 의아하다는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 내 짐을 나누어 들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으니까요. 수연 씨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정말이지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의 간을 기가 막히게 맞췄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그 무거운 아버지의 몸을 돌려 눕혔습니다. 아버지가 성격이 워낙 까다로우셔서 웬만한 사람은 일주일을 못 버티고 나갔는데 수연 씨는 아버지가 욕을 퍼부어도 억지를 부려도 그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네, 아버님, 그러셨어요? 하고 받아주었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릴 때 저는 거실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수연 씨의 하얀 손이 아버지의 거칠고 주름진 발을 정성스럽게 문지르던 장면. 물소리는 규칙적이었고 아버지는 유난히 편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죠. 그 평화로운 광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하늘이 우리 집에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어느 날은 제가 수연 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따로 보너스를 챙겨준 적이 있습니다. 봉투를 내미는 제 손이 조금은 쑥스러워 떨렸던 것 같아요. 수연 씨, 요즘 너무 고생 많아요. 이건 제 성이니까 나중에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요. 수연 씨는 잠시 봉투를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입가에 감돌던 그 묘한 미소. 지금 떠올려 보면 그것은 감사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당신 참 어리석군요 라고 말하는 듯한 아주 미세하고도 서늘한 조소에 가까웠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 미소를 그저 수줍은 사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씨. 하지만 전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아버님이 절 참 많이 아껴주시거든요. 그 말이 복선이었을까요? 아버지가 그녀를 아끼신다니. 저는 그저 환자가 간병인을 신뢰한다는 뜻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저를 침대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방 안에는 수연 씨가 피워놓은 은은한 라벤더 향이 감돌고 있었고 오후의 노란 햇살이 아버지의 수척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시더니 평소답지 않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너는 이제 돈 걱정 말고 네 몸이나 좀 챙겨라. 그동안 맏딸 노릇 하느라 고생 많았다. 그 무뚝뚝하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따뜻한 말 한마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손등에 떨어진 제 눈물이 뜨겁게 번져나갔죠. 아버지가 이제야 내 진심을 알아주시는구나. 이제야 나를 안쓰럽게 여겨주시는구나 싶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허공을 떠돌다 문가에 서 있던 수연 씨에게 잠시 머물렀다 돌아왔죠. 그때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향해 던진 그 따뜻한 말이 사실은 곧 닥쳐올 거대한 배신에 대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는 것을요. 수연 씨는 집안의 모든 것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어느새 냉장고 안의 식재료 위치부터 아버지의 통장 비밀번호,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 쌓인 먼지의 행방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기 영역을 넓혀가는 포식자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녀가 해주는 밥을 먹고 그녀가 치워놓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안도했습니다. 영희 씨, 오늘은 제가 아버님 모시고 산책 다녀올게요. 영희 씨는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녀의 배려 섞인 제안에 저는 매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휠체어를 밀고 집을 나설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워 보였는지 모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골목을 사라지는 모습은 영락없는 다정한 부녀 사이 같았죠. 하지만 그 산책길에 그들이 어디를 갔을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지, 그리고 구청에 들러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지 저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청하게도 수연 씨를 우리 집의 은인이라고 부르며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간병인이 어디 있느냐며 우리 아버지가 복이 많다고 떠들고 다녔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구심이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잘할까? 나이도 젊은 여자가 왜 이런 힘든 일을 자처할까? 하지만 그 의문은 곧 사람이 선해서 그렇겠지 라는 아니란 결론으로 덮여버렸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던 무렵 집안의 공기는 조금 더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부쩍 수연 씨와만 대화를 나누려 하셨고 제가 방에 들어가면 대화를 멈추곤 하셨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두 사람의 낮은 속삭임. 그때 제가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갔더라면 무언가 달라졌을까요? 수연 씨는 가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군 그 넓은 마당과 저 멀리 보이는 강남의 빌딩 숲을 바라보던 그녀의 뒷모습.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녀의 머리카락과 꼿꼿하게 세운 등줄기에서 저는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미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듯 아주 평온하고 고요하게 그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거든요. 수연 씨, 무슨 생각해요? 제가 묻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평소보다 조금 더 짙고 조금 더 단단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집 정원이 참 예뻐서요. 아버님이 참 열심히 일구신 공이 느껴져서 마음이 좋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비단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를 보지 못한 것은 오로지 제 눈이 멀었기 때문이겠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3개월. 그 치열하고도 은밀했던 혼인신고의 과정은 그렇게 평화라는 탈을 쓴 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녀가 내밀었던 그 빳빳한 종이 한 장. 그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그녀에게 보냈던 무한한 신뢰와 감사를 비웃는 조롱장이었고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가장 잔인한 유언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소란이 조금씩 잦아들 무렵 저는 그녀의 눈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수연 씨는 여전히 유가족석에 앉아 마치 1년 전 그 면접날처럼 단정한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고함 소리도 친척들의 수근거림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는 간병인 한수연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이 여자에게 물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의문이 제 목을 죄어왔거든요. 당신 정말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긴 했어? 아니, 어쩌면 제가 정말 묻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저였나요? 왜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신 건가요?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눈앞의 여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400억 상속 전쟁의 서막. 저는 그 거대한 소용돌이 앞에서 제가 알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수연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곁을 지나쳐 빈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옷깃에서 스치듯 풍겨온 라벤더 향기. 1년 전 아버지의 방안을 가득 채웠던 그 평온한 향기가 이제는 죽음보다 더 지독한 악취가 되어 제 폐부를 찔러왔습니다. 한수연 씨, 잠깐만요. 제 부름에도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남긴 차가운 뒷모습 위로 앞으로 벌어질 추악한 싸움의 예고가 그림자처럼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법과 돈, 그리고 짓밟힌 핏줄의 자존심이 뒤엉킬 그 전쟁터로 저는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 옥상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유난히 번뜩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유산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우리 남매들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제가 제 손으로 들였던 그 천사 같은 여자였습니다. 전쟁은 예고 없이, 하지만 아주 잔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사무제를 지나기도 전이었죠. 아버지가 일평생을 일구어 놓은 대치동 자택의 대문 앞에서 저는 제가 평생 우리 집이라 불러왔던 공간이 얼마나 쉽게 타인의 것이 될 수 있는지 뼈저리게 실감해야 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습하고 눅눅했습니다. 비가 오려는지 하늘은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피부에 닿는 바람은 끈적거렸죠. 저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수연 씨와 차분히 대화로 풀기 위해 집을 찾았습니다. 뒤에는 여전히 씩씩거리며 쌍욕을 내뱉는 남동생 철수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고요. 도어락 번호키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아버님의 생신이었던 0508. 수천 번도 더 눌렀을 그 번호를 차례로 눌렀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경쾌한 열림음이 아니었습니다. 띠리릭, 띠리릭.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더니 붉은 불빛이 전멸했습니다. 제 심장이 그 소리에 맞춰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번호를 눌렀습니다. 05, 08.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재의 디지털 도어락은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이방인 취급하며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나, 비밀번호 바뀐 거야? 철수가 제 어깨를 밀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녀석은 거친 손놀림으로 도어락을 마구 두드리기 시작했죠. 쾅쾅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주택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한수연! 문 열어! 네가 뭔데 우리 집 비밀번호를 바꿔! 당장 안 열어? 철수의 고함에 담벼락 너머에서 기르던 개가 컹컹 짖어댔습니다. 저는 그 소란 속에서 멍하니 제 손가락 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제가 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늘 나던 낡은 나무 냄새와 오래된 집 특유의 포근한 공기가 그리워졌습니다. 이제 그 공기는 저 여자의 차가운 호흡으로 채워져 있겠구나 생각하니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도어락 옆에 달린 인터폰에서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돌아가세요. 지금은 드릴 말씀 없습니다. 수연 씨의 목소리는 인터폰의 기계음을 타고 더욱 비인간적이고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철수는 미친 듯이 인터폰 화면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죠. 야, 이 꽃뱀아!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 우리 아버지 집이야. 네가 뭔데 우리를 못 들여오게 해? 당장 문 안 열어? 내가 이거 부수고 들어가기 전에! 법대로 하세요. 저는 이 집의 정당한 소유주이자 상속인으로서 주거 침해를 방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지금 바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뚝 소리와 함께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그 단호한 단절의 소리에
저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철수는 대문을 발로 차며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누나, 봤지? 전현 저거 보통 아니야. 200억짜리 빌딩이랑 이 땅덩어리 다 처먹으려고 작정을 했다고. 형사 고소를 하든 가처분 신청을 하든 당장 변호사부터 만나야 해. 철수의 입에서 나온 200억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의 액수를 저렇게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다니. 녀석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탐욕과 조급함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과 번들거리는 이마의 땀방울. 저는 그 모습이 수연 씨보다 더 흉측하게 느껴져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강해 소름이 돋을 정도였지만 철수는 덥다며 연신 셔츠깃을 나풀거렸죠. 탁자 위에 놓인 쓴 커피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누나, 내가 알아봤는데 대치동의 그 꼬마 빌딩 시세가 지금 장난 아니야. 아버지가 옛날에 사둔 땅도 지금 금싸라기라고. 다 합치면 좋게 400억은 넘어. 근데 저 여자가 그걸 다 가져가면 우리는 빈털털이야. 누나 퇴직금도 벌써 다 털렸잖아. 정신 차려. 철수의 말대로였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쏟아부어 남동생의 사업빚을 일부 갚아줬고 아버님의 간병비와 생활비도 상당 부분 부담해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 저에게 생활비 같은 건 일체 지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저에게도 절실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돈보다 저를 더 괴롭히는 건 아버지가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과 수연 씨라는 여자가 우리 가족의 역사를 통째로 지워버리려 한다는 모욕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철수 몰래 수연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차분하게, 인간적으로 대화하면 무언가 길이 보일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서요. 우리는 인사동의 한 조용한 전통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찻집 내부는 은은한 침향 냄새와 눅눅한 나무 냄새가 섞여 있어 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연 씨는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갈하게 우려낸 녹차를 잔에 따르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 씨,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찻잔에서 올라오는 하얀 김이 그녀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테이블 밑으로 땀이 밴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한수연 씨,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죠? 아버지가 남긴 재산, 그거 다 욕심나서 이러는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연 씨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더군요. 철수 씨도 친척들도 그리고 영희 씨도요. 아니라면요? 죽기 직전인 노인을 꼬드겨서 혼인신고까지 한 이유가 돈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수연 씨, 당신 아직 젊잖아요. 얼마면 되겠어요? 우리 남매들이 합의해서 어느 정도 챙겨줄 용의는 있어요. 그러니 그 혼인신고 무효로 하고 조용히 떠나줘요. 저는 가방 안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현금과 합의서 양식이었죠. 제 손끝이 종이의 서늘한 촉감에 닿을 때마다 비참함이 몰려왔습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아내를 돈으로 매수하려 한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괴물처럼 느끼게 했거든요. 하지만 수연 씨는 제가 내민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저를 안쓰러운 듯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희 씨, 정말 절 모르시는군요. 아니, 아버님을 너무 모르시네요. 뭐라고요? 저는 돈 때문에 아버님 곁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재산 제가 갖고 싶어서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수연 씨의 눈에 순간적으로 광채가 서렸습니다. 그것은 욕망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간직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결연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재산을 쥐고 있으면서 돈 때문이 아니라니. 그럼 왜 우리를 집에서 내쫓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소송을 준비하는 건데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연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가운 녹차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셨죠. 자식들은 돈 앞에 짐승이 된다고요. 철수 씨를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제가 이 문을 열어주는 순간 이 집은 분해될 겁니다. 아버님의 흔적도 영희 씨의 추억도 전부 다요. 그녀의 말은 예리한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철수가 아버님의 서재를 뒤져 채권 서류를 찾고 집을 당장 매각하겠다고 떠들던 모습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인 그녀가 우리 가족의 문제를 좌지우지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건 우리 가족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요.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찻잔이 흔들리며 찬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녹차가 제 손등에 튀었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면 되겠냐고 물었죠? 수연 씨가 일어나는 저를 올려다보며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찻집의 은은한 음악 소리를 뚫고 제 고막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저는 400억보다 훨씬 더 비싼 걸 지키고 있습니다. 영희 씨가 절대 이해하지 못할, 아니, 어쩌면 나중에 알고 나면 평생을 후회하며 울게 될 그런 것이요. 후회? 내가 왜? 당신 같은 여자 때문에 내가 왜? 저는 가방을 챙겨들고 도망치듯 찻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수연 씨의 시선이 제 등에 화살처럼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로 나오자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저는 대치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옷을 적시고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의문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400억보다 더 비싼 것. 도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저 여자는 저토록 당당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왜 저런 여자에게 우리 가족의 운명을 맡기신 걸까요? 비에 젖은 구두가 질퍽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아버지가 저에게 내는 꾸지람처럼 들려 저는 길 한복판에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며 하셨던 그 말. 너는 이제 돈 걱정 말고 네 몸이나 좀 챙겨라. 그 다정했던 한마디 뒤에 숨겨진 진실의 그림자가 이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 발끝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철수였습니다. 누나! 변호사가 그러는데 저 여자 뒷조사 좀 해보니까 과거가 수상해. 상간녀 소송 경력도 있는 것 같고. 이거 제대로 걸렸어. 이제 우리가 이긴 거야. 철수의 들뜬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승리를 예감하는 동생의 환희와 알 수 없는 불안에 떨고 있는 제 침묵 사이로 수연 씨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어른거렸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400억이라는 거대한 먹잇감을 두고 우리는 서로의 살점을 뜯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의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철수의 예고대로 전쟁은 더럽고 치졸한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서류들이 흩뿌려졌고 그 종이장 위에는 한수연 씨를 꽃뱀으로 몰아세우는 추악한 증언과 정황들이 난도질 당하듯 적혀 있었죠. 철수는 승리를 확신하는 사냥개처럼 킁킁거리며 그녀의 뒤를 밟았고 마침내 법원 앞 복도에서 사달이 났습니다.
그날 법원 건물의 복도는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높은 천장 때문에 사람들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고 소독차 냄새 같은 매캐하고 건조한 공기가 코끝을 찔렀죠. 수연 씨는 여전히 그 단정한 남색 투피스 차림으로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창문 너머에 차가운 빛이 떨어져 마치 밀랍 인형처럼 생경한 느낌을 주더군요. 야! 너 오늘 끝장인 줄 알아. 여기 증거 다 있어. 철수가 쩌렁쩌렁한 고함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꽂혔지만 눈이 뒤집힌 철수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철수는 거친 손길로 수연 씨가 어깨에 메고 있던 낡은 가죽 가방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이거 나요! 뭐 하는 짓입니까? 수연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졌고 가방의 지퍼가 비명을 지르듯 드르륵 열리더니 그 안의 내용물들이 차가운 법원 바닥 위로 쏟아졌습니다. 립스틱 하나, 낡은 수첩, 영수증 몇 조각, 그리고 그 사이로 검은색 구형 녹음기 하나가 탁 소리를 내며 굴러나왔습니다. 철수는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그 녹음기를 집어들려 했지만 수연 씨가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을 날려 녹음기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목숨줄이라도 되는 양 간절해 보여서 저는 순간적으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켜! 그 안에 네가 우리 아버지 꼬드긴 녹취라도 들어있는 거지? 당장 내놔! 철수가 수연 씨의 손목을 비틀며 녹음기를 빼앗으려 하자 저는 저도 모르게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철수야. 여기가 어디라고 이 난리야. 저는 수연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까이서 느껴진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그녀의 옷깃에서 나던 그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이제는 슬픔의 냄새로 변해 제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수연 씨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제 손바닥 위에 그 낡은 녹음기를 올려놓았습니다. 영희 씨, 이건 제가 아니라 아버님이 영희 씨에게만 주라고 하신 거예요. 원래는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되면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숨길 수가 없네요.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투명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묵직한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기기의 감촉이 아버님의 거친 손등을 만지는 것만 같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를 억지로 떼어내고 법원 구석의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실의 눅눅한 시멘트 냄새와 정적이 우리를 감싸 안았죠.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칙칙거리는 기계음이 잠시 흐르더니 이내 그리운 하지만 무척이나 고단해 보이는 목소리가 비상계단의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영희야, 듣고 있냐? 아버님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불과 한 달 전쯤일까요? 숨이 차오르는 듯 거친 호흡 소리가 섞인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난 이미 흙이 됐겠지. 그리고 내 아들 놈들은, 철수랑 그 놈들은 내 재산 냄새를 맡고 짐승처럼 날뛰고 있을 게다. 내 다 안다. 그 놈들이 너한테 어떻게 대할지도. 그래서 내가 수연이한테 무리한 부탁을 했다. 내 재산 법적으로 수연이 이름으로 묶어두라고. 자식 놈들한테는 절대로 안 준다고 공표하고 수연이가 내 아내로 들어가서 그 돈들 꽉 쥐고 있게 만들었다. 그래야 그 놈들이 함부로 못 건드릴 테니까. 아버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내가 평생을 아꼈던 중마고우의 딸이다. 그 녀석과 내가 어떤 사이인지는 네가 알 필요 없다만 내게는 목숨보다 귀한 인연이지. 그 애는 돈 욕심 같은 거 없다. 내가 약속했거든. 네가 안전해질 때까지, 저 탐욕스러운 동생들이 포기할 때까지 이 400억 재산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때가 되면 조용히 너에게만 다 돌려주라고 말이다.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은밀한 설계가 오로지 저 하나를 지키기 위한 거대한 성벽이었다는 사실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영희야, 미안하다. 너를 배신한 척해야 했던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를 지킬 방법이 없었다. 수연이 원망하지 마라. 그 애는 나 때문에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도 끝까지 내 부탁을 들어준 내 딸 같은 아이다. 내 사랑하는 딸 영희야. 이제는 무거운 짐 내려놓고 네 인생 살아라. 녹음이 끝났습니다. 지직거리는 공백음만이 비상계단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머리를 묻고 통곡했습니다. 400억이라는 돈이 무거웠던 게 아니라 저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가 감내해야 했던 그 외로운 침묵이 너무나 서러워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계단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수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새까맣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그 너머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에 앉아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아까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영희 씨, 죄송해요. 아버님 뜻이 워낙 강하셨어요. 끝까지 비밀로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도저히 영희 씨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수연 씨, 도대체 왜 그랬어요? 왜 자기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면서 우리 아버지를 도운 거예요? 35, 한창 예쁠 나이에 꽃뱀 소리 들어가며 호적의 늙은이 아내로 이름을 올린다는 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 왜요? 제 물음에 수연 씨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새까만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드러난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젖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 씨, 아버님은 제게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셨어요. 제 인생이 가장 캄캄한 밑바닥에 처박혔을 때 저를 끌어올려 주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먼 허공을 향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됐을 때,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들이닥쳤을 때, 그때 영희 씨 아버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버님은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저희 아버지 빚을 갚아주셨고 저희 집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쓰러지셨을 때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도 못하고 포기하려 할 때마다 아버님이 나타나 수억 원이 넘는 병원비와 마지막 장례비까지 전부 다 부담해 주셨죠. 수연 씨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홀로 남은 제가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포기하려 했을 때도 아버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공부해라. 그게 네 아버지가 바라는 거다. 그렇게 제 학비까지 전부 지원해 주셨던 분이에요.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제 어머니는 병원 문턱도 못 가보고 돌아가셨을 거고 저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수연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이 제 심장까지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생명의 은인이자 두 번째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어떻게 더럽혀지든 세상이 저를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상관없었어요. 아버님이 가장 아끼시는 영희 씨를 지키는 게 제가 받은 거대한 은혜를 아주 조금이라도 갚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셨죠. 자식들이 돈 때문에 서로를 물어뜯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자신이 악역을 자처하겠다고. 그래야 영희가 온전히 자기 몫을 지킬 수 있다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수연 씨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꽃뱀이라 비난하고 돈으로 매수하려 했던 이 여자가 사실은 제 가장 강력한 방패였다는 사실에, 그리고 아버님이 평생 가족들 몰래 베풀어온 그 거대한 선행들이 결국 저를 지키는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제가 수연 씨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영희 씨. 아버님은 마지막까지 영희 씨 걱정뿐이셨어요. 저 산책 나갈 때마다 우리 영희 뭐하고 있으려나, 밥은 먹었겠냐 매번 물으셨는걸요. 비상계단의 좁은 창문 사이로 노을빛이 길게 스며들었습니다. 주황빛으로 물든 수연 씨의 옆 얼굴은 세상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고결해 보였습니다. 400억 상속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 그것은 추악한 욕망이 아니라 한 노인이 자신의 가장 아픈 손가락을 지키기 위해 설계한 마지막 사랑의 요새였으며 그 은혜를 잊지 않은 한 여인의 숭고한 보은이었습니다. 그때 철수가 비상계단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야! 너희 여기서 뭐해? 녹음기 내놔! 변호사가 지금 그거 빨리 가져오래! 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소리가 무섭지도 밉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련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영원히 깨닫지 못할 저 불쌍한 동생이 그저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철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동자에는 전과는 다른 단단한 힘이 서려 있었습니다. 철수야, 이제 그만해. 이 재산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숙제야. 철수는 제 변화된 눈빛에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수연 씨의 손을 잡고 계단실을 나섰습니다. 법원 복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오자 비가 그친 뒤에 맑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들어 왔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젖은 흙냄새가 유난히 싱그럽게 느껴졌죠.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싸워야 할 적은 수연 씨가 아니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던 탐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연 씨가 지키고 있다던 400억보다 비싼 것의 정체를 비로소 알게 된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도 시린 겨울을 마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녹음기 속 아버님의 마지막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네 인생 살아라. 그 말은 축복이자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만들어준 이 견고한 사랑의 성벽 위에서 제 삶의 진짜 주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수연 씨, 아니 이제는 제 동생 같고 언니 같은 이 사람과 함께 말입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에 집안은 비현실적일 만큼 고요했습니다. 대치동 자택의 거실. 아버님이 평생을 앉아 계셨던 낡은 가죽 소파 위로 오후에 비스듬한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들이 햇빛을 받아 금가루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정적 속에서 저는 비로소 아버님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이 이 집의 시세나 통장의 숫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연 씨는 안방에서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1년 전 그녀가 처음 이 집의 문을 두드렸을 때 들고 왔던 것과 똑같은 낡은 청가방이었습니다. 400억이라는 거대한 유산의 주인이라기엔 너무나 초라하고 가벼운 짐이었죠. 그녀는 거실 탁자 위에 하얀 봉투 하나를 정갈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영희 씨, 여기 상속포기 각서와 공증 서류들입니다. 아버님께서 미리 작성해 두셨던 서류들이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봉투 겉면에 닿는 제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빳빳한 종이의 감촉이 마치 아버님의 차가운 손등을 만지는 것처럼 서늘하게 느껴졌죠. 저는 그 봉투를 차마 열어보지 못하고 수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냥 가시게요? 아버님이 수연 씨 몫으로 따로 챙겨두신 것도 분명 있을 텐데 동생들 소송은 제가 어떻게든 막을게요. 수연 씨도 보상을 받아야죠. 제 목소리는 물기 어린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1년 전 제가 보너스를 건넸을 때 보았던 그 묘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투명하고 맑은 안도감이었죠. 아니에요, 영희 씨.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아버님 곁에서 마지막 1년을 보내며 제 아버님께 다하지 못했던 효도를 대신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제게 남겨주신 마음만으로도 제 인생은 차고 넘칩니다. 그녀는 가방끈을 고쳐매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바닥에 닿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배웅하려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아버님이 애지중지 키우시던 소나무 향기가 바람을 타고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수연 씨,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아버지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게 지켜줘서, 그리고 저를 지켜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진심 어린 인사에 수연 씨는 대문 앞에 멈춰서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노을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영희 씨, 아버님은 마지막까지 영희 씨가 행복해지기만을 바라셨어요. 이제는 그 400억이라는 숫자에 갇히지 마시고 영희 씨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사세요. 그게 아버님이 살게 하신 마지막 작전의 진짜 결말이니까요. 수연 씨의 뒷모습이 골목길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라벤더 향기 대신 비온 뒤의 싱그러운 흙내음과 평화로운 저녁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다시 아버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쓰시던 낡은 돋보기, 반쯤 읽다 접어둔 신문, 그리고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우리 남매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 방 안에는 여전히 아버님의 채취가 밴 묵직한 공기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침대에 걸터 앉아 가만히 벽을 만져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늦게 알았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그 무뚝뚝한 침묵 속에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었는지. 저는 아버님의 베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철수는 결국 상속포기 각서와 녹음기의 존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인 저에게만 모든 권한이 넘어갔다는 사실에 분개하며 날뛰었지만 아버지와 수연 씨가 준비해둔 법적 장치들은 빈틈이 없었죠. 저는 철수의 빚을 모두 갚아주는 대신 아버님이 평생을 일군 이 집과 빌딩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님의 유지대로 돈 때문에 괴물이 된 동생들에게 더 이상 독이 든 성배를 쥐어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집을 정리하던 마지막 날, 저는 아버지의 서재 서랍 속에서 아버님이 수연 씨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아버님은 평소에 엄격한 모습은 간데없고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서 수연 씨는 아버님의 팔짱을 낀 채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저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보이는 대치동의 낡은 저택 위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 정말 제 인생 살게요. 걱정 마세요. 하늘을 향해 뱉은 제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디선가 아버님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아 저도 모르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보다 귀하고 목숨보다 즐겼던 한 노인의 지독한 사랑. 그 유산은 이제 제 가슴 속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희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엄청난 유산 앞에서 벌어진 피 튀기는 전쟁,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눈물겨운 부성애.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저도 수연 씨를 의심하며 분노했지만 마지막 녹음기 속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코끝이 찡해져서 혼났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딸에게 남기고 싶었던 건 400억이라는 큰 돈이 아니라 이제는 네 인생을 살라는 그 따뜻한 지지와 자유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돈은 사람을 눈멀게 하기도 하지만 진실한 사랑은 결국 우리를 가장 밝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